저는 이 집에 두 남편이 필요했어요. 이 충격적인 고백은 제가 며느리 이수진에게서 들은 가장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주인공 박정숙은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40년간 지켜온 이 집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안식처였죠. 큰아들 김민준 내외가 잠시 저희 집에 들어와 산 것은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민준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며느리 수진이 시부모님을 모시며 생활비를 절약하자고 간곡히 요청했었죠. 저는 이 말이 착한 며느리의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진은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저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무능력하고 소심한 큰아들 민준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은근한 경멸이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명문대 출신의 유능한 금융맨인 작은 아들 김우진에게는 과도하리만큼 친절했습니다. 제가 밤잠을 설치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부터였습니다. 큰아들이 야근이나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 안방 바로 옆에 위치한 우진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규칙적이지 않았고 새벽 1시를 넘어 3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쿵쿵거리는 소리 혹은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반복적으로 밀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귀를 막아보려 했지만 한번 인지된 소리는 신경을 갉아먹듯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나이 들어 예민해지는 거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저는 혼자서 그 소리의 정체를 추리했습니다. 소리는 항상 큰아들이 없을 때 새벽 깊은 시간에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불안감 때문에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제 시선은 항상 복도 끝 작은 아들의 방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단순히 남편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이 가정을 자신의 계산대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 유능한 작은 아들 우진이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은 부산으로 1박 2일 출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초조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정 무렵 저는 결국 포기하고 조용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 복도로 나섰죠. 복도는 현관 센서 등이 꺼진 채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닫는 순간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옆 며느리 수진의 방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장실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복도를 훔쳐봤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희미하게 켜지자 수진의 그림자가 복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옷이 아닌 얇은 실크 가운 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은 발소리를 죽인 채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안방문 앞을 지나 복도 끝 작은 아들 우진의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마치 제 집처럼 자연스럽게 우진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공포와 충격으로 몸이 마비된 채 화장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닫힌 문 너머 작은 아들의 방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명확하게 낮은 남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쳤던 그 불길한 쿵쿵거림이 이제는 제 귓가에서 파국의 전주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화장실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결국 날이 밝아서야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정신은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였죠.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저는 며느리 수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고 싹싹하게 행동했고 작은 아들 우진 역시 밤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평온함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40년간 믿어온 며느리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잠결에 잘못 들었거나 우진이 늦게 귀가하는 며느리를 배웅했을 수도 있다고 필사적으로 생각해보려 했죠. 그러나 제 눈으로 직접 문이 닫히는 것을 본 이상 그 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가정의 평화를 가로막는 금지된 장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시험에 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야근으로 또다시 집을 비웠죠. 저는 잠을 청하는 대신 귀를 곤두세우고 작은 아들 방에서 들려올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밤 12시 30분 며느리 방 문이 열리는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세한 소리마저 놓치지 않으려 숨을 멈췄습니다. 곧이어 들리는 복도를 걷는 발소리. 이번에는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제 안방문 앞을 지나쳐 작은 아들 우진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쓱 하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모든 것은 명확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큰아들 몰래 시동생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치정이라기엔 며느리의 행동은 너무나 대담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우진의 방에서 나올 때까지 화장실 문을 닫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며느리의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그녀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작은 아들 우진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우진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시트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방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고 있는 것은 침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전날 밤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제 시선은 침대 매트리스 아래 그리고 옷장의 깊은 구석을 향했습니다. 결국 옷장 깊숙한 서랍에서 작은 아들 우진의 것이 아닌 며느리가 즐겨 입는 값비싼 실크 잠옷의 허리끈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 며느리가 입었던 바로 그 가운의 끈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잠옷끈을 시동생의 방 서랍에 숨겨두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불륜. 저는 그 잠옷끈을 증거물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제가 믿어온 며느리의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며느리가 내뱉을 말이 무엇일지 저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 우진의 방 옷장 서랍에서 발견한 며느리 수진의 실크 잠옷. 허리끈을 움켜쥔 채 방바닥에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끈은 부드러웠지만 제 손에서 느껴지는 감촉은 차가운 뱀과 같았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배신감과 모멸감이 끌어올라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지만 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들이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는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제가 쌓아 올린 평생의 가치관과 가정의 평화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폭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남편이나 큰아들 민준이 알게 된다면 이 집안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조용히 묻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파렴치한 며느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이중적인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 잠옷끈을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며느리 수진을 대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속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수진은 해맑게 웃으며 어머니, 오늘 반찬이 참 맛있네요 라고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어머니, 저는 어젯밤에도 아드님 몰래 시동생과 함께 있었답니다 라고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속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불면증은 더욱 심해져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남편에게도 별것 아닌 일로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은 걱정하며 정수가 아무래도 네가 갱년기가 심해진 것 같다며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차마 당신의 며느리가 당신 아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불러올 재앙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큰아들 민준이 늦은 저녁 회식을 간 날 이 끔찍한 진실을 며느리와 단독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숨겨둔 잠옷끈을 꽉 쥐고 저는 며느리가 있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여유롭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등 뒤에 섰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제가 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듯이. 수진아. 제 목소리는 건조하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천천히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예리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드디어 올 것이 왔군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잠옷 허리끈을 꺼내 수진이 보고 있는 소파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허리끈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더니 수진의 무릎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작은 아들 우진이 방에서 나왔어. 내 실크 잠옷 허리끈이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야겠다, 수진아. 수진은 테이블 위에 잠옷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싸늘하고 도도한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며칠 밤낮으로 두려워했던 파국으로의 돌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실크 잠옷 허리끈을 내려다보던 며느리 수진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경멸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40년 동안 제 아들이라 믿었던 민준의 아내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태블릿 PC를 완전히 끄고 소파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아닌 하찮은 존재를 상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혹시나 했지만 역시 나네요. 이 집에서 제일 촉이 좋으신 분이시죠.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제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하고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저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당장 이 사실을 내 남편에게, 내 큰아들에게 알려야겠어. 수진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리세요, 어머니. 하지만 민준 씨가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 집안의 평판이 어떻게 될지, 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어떻게 무너질지. 그녀는 오히려 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은 제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걸 우진이는 알고 있니? 내 작은 아들은 감히 형수와 이런 짓을 벌이다니. 제 목소리는 분노에 떨렸습니다. 수진은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거의 승리자의 것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해요. 그리고 현실적이시죠. 하지만 우진 씨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어머니가 정말 궁금하신 건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이 외였습니다. 돈 때문인지 단순한 치정 때문인지. 수지는 거실 창밖의 어둠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단순한 치정이라면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어머니.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건 안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민준 씨가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성실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늘 상사의 눈치나 보며 진급도 못하고 지금 보세요. 회사 부도 직전이라 시댁에 얹혀 사는 신세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민준에 대한 멸시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능함에 제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우진 씨예요. 그는 능력이 있고 야망이 있고 무엇보다 이 집안의 경제권을 이어받을 유일한 희망이죠. 저는 제 몫을 찾으려 한 것뿐이에요. 수진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안정. 이 집안의 진짜 재산과 안정적인 미래를 제가 갖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민준 씨는 더 이상 제 남편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네가 시동생과 내 두 아들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짓을 벌려? 수진은 다시 한번 그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꿰뚫고 제 모든 분노와 슬픔을 압도하는 파멸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두 남편이 필요했어요. 한 명은 거치레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보험으로요. 이제 민준 씨는 사라져야 해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 잔인하고 명확해서 저는 수진이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점령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지만 수진의 오만한 눈빛 앞에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가정은 며느리의 잔인한 욕망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잔인한 고백, 저는 이 집에 두 남편이 필요했어요. 라는 파멸적인 선언을 듣고 난 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소파 옆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했고 귀에서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저를 비웃듯 잠시 내려다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진의 싸늘한 눈빛과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심장이 약한 남편이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진실을 저 혼자 짊어지고 살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결국 해가 뜨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새벽에 목격한 일, 우진의 방에서 발견한 잠옷끈, 그리고 수진이 말한 두 남편에 대한 모든 계획을 말하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수진이가 착한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갱년기 때문에 헛것을 본 게야. 남편은 격렬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며느리의 잠옷끈을 보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40년 동안 지켜온 가정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통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의 마음을 더욱 찢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격노했고 당장 우진을 불러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은 아들 우진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그를 거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우진아, 내 형수와 너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보거라. 남편은 증거물인 잠옷끈을 우진 앞에 던졌습니다. 우진은 테이블 위에 잠옷끈을 보았고 잠시 동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놀랍도록 침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와 형수 사이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어머니가 다 봤어. 내 방에서 이 끈이 나왔단 말이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내뱉은 말은 저와 남편의 심장을 다시 한번 꿰뚫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형수와 단순한 치정 관계가 아닙니다. 형수님과 저는 앞으로의 집안 경제와 가족의 안녕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은 이 집을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계획에 공감합니다. 이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진은 자신의 행동이 불륜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계획에 완전히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착한 작은 아들이 형을 배신하고 형수와 함께 집안을 장악하려는 이 파렴치한 공범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버려지고 배신당한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아들 우진의 입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잔혹한 단어가 나온 순간 남편은 쓰러지듯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버려지고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며느리의 잔인한 불륜의 빌미를 제공한 제 큰아들 민준의 차례였습니다. 민준은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차마 이 끔찍한 진실을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어 머뭇거렸지만 며느리 수지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짐을 푸는 순간 수지는 남편의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 차갑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혼해, 민준 씨.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민준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했지만 수진의 표정에서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애원하듯 수진을 붙잡았지만 수진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내가 당신의 무능력과 함께 내 인생까지 끌어내릴 순 없잖아. 당신이 이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한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 저는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은 너무나 잔인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말에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능하다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았기에 아내의 비난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수진은 결정적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 알려줄게. 나는 당신의 동생 우진 씨와 함께하기로 했어. 그는 당신과 달라. 이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물려받을 사람도 우진 씨고
나를 안정된 미래로 이끌어줄 사람도 그 사람이야. 민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이 뒤집힌 채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동생이랑. 그는 격분하여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수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이혼 위자료 한 푼 줄 돈도 없어. 당신 회사는 곧 파산할 거고 당신은 곧 길바닥에 나앉을 거야. 나는 이 집안의 자금을 우진 씨와 함께 관리할 거고 곧 이 집 명의도 바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수진은 민준이 회사에서 곧 해고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분류는 단순한 감정적 외도가 아니라 큰아들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집안의 재산까지 차지하려는 치밀한 경제적 침략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 우진은 형과의 관계보다 돈을 택했고 며느리는 남편의 파멸을 자신의 성공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잔인한 배신과 동생의 냉정한 배반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침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저는 문 밖에서 그 모든 비극을 지켜보며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에게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비극적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평생을 무능한 사람으로 살아온 민준의 현실은 이제 배신당한 남편이라는 꼬리표까지 더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아내와 동생에게 버림받고 집을 떠난 후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무능함이 불러온 결과라며 자책했고 결국 며칠 만에 짐을 싸서 어디론가 홀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와 작은 아들에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며느리 수진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이 떠나자마자 수진은 작은 아들 우진과 함께 이 집의 명예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와 작은 아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막으려 했지만 우진은 이미 철저히 준비된 서류와 법적 지식을 내세워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은 형이 무능하여 가정을 파탄냈기 때문이며 우리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냉정함과 배신 앞에서 결국 병을 얻어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싹싹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승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부부에게 어머니, 아버님은 건강회복에 전념하세요. 이제부터 집안일과 경제관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곧 저희 부부에게 남은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수진은 매일 아침 당당하게 출근하는 우진에게 다정한 배웅 인사를 건넸고 퇴근 후에는 우진과 함께 고급스러운 식사를 즐겼습니다. 40년간 제가 큰아들과 남편을 위해 차려온 식탁은 이제 며느리와 작은 아들의 성공과 욕망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주방에서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륜과 배신을 저지른 그들이 마치 정당한 부부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은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제게 다가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예전에 저를 조롱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저는 이 집에 두 남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제가 필요한 것을 얻었어요. 이제 제가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에요. 그녀는 제 손에 이혼 합의서와 함께 저희 부부가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고 저희 부부는 이 집에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군 집에서 저는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의 잔인한 욕망 앞에 저희 40년 결혼 생활과 가족의 가치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큰아들은 아내와 동생에게 버려져 방황하고 남편은 충격으로 병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한 무력한 어머니이자 아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승리의 미소는 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파멸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저에게 이혼 서류와 작은 전셋집 계약서를 내민 후 저는 비로소 분노를 넘어선 냉정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병으로 몸져눕고 큰아들은 떠났지만 40년 동안 지켜온 이 가정을 파렴치한 며느리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며느리와 작은 아들에게 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하여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의 불륜과 작은 아들의 공모 사실을 법적으로 밝히고
집안 재산을 지키려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에게 간통죄 폐지와 증거의 명확성에 대해 설명하며 상황이 매우 불리함을 경고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는 잠옷 허리끈과 새벽 목격담뿐이었는데 이는 며느리가 단순히 시어머니를 간호하다 벌어진 오해라거나 남편의 부탁으로 동생의 방을 정리하다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면 뒤집히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작은 아들 우진은 이미 철저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 정리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효도의 일환으로 형님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명의를 옮기는 것이라 주장하는 서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사할 전셋집 계약서마저 우진이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 수진과 작은 아들의 치밀한 각본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읍소이자 저주를 시도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이래서는 벌을 받을 거야.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저지른 일에 대해 하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며느리 수진은 여전히 차분하고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벌을 받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앞서 나가는 사람에게 벌 대신 보상을 줍니다. 저는 제 능력을 이용해 가족의 안정을 지키려 한 것뿐이에요. 민준 씨는 그럴 능력이 없었고요. 그녀는 불륜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자신의 행동이 시대에 맞는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적인 싸움을 이어갈 힘도 재산을 지킬 논리도 없었던 저희 부부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40년간의 삶이 담긴 집에서 쫓겨나듯 이사하는 날, 저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는 며느리 수진과 작은 아들 우진이 나란히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수들 같았습니다. 수진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부디 새 집에서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의 행복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은 남편과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가 평생을 지켜온 집은 이미 며느리와 작은 아들의 욕망이 실현된 성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가 멀어질수록 며느리의 잔인한 미소와 작은 아들의 냉정한 침묵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저의 가정은 며느리의 두 남편이 필요했어요 라는 한마디와 그들의 치밀한 계산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패배한 어머니이자 아내로 남았습니다. 전셋집으로 쫓겨난 후 남편은 깊은 병세에 빠졌고 큰아들 민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울지 마. 아직 안 끝났어. 남편은 병든 척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작은 아들이 집안 재산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눈치챈 후 남편은 오히려 그들의 탐욕을 확인하고 그들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파고들기 위해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며느리와 작은 아들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을 완전히 방심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비밀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며느리가 집 명의를 작은 아들에게 넘긴 직후 남편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미 그 집의 실질적인 가치를 완전히 분리해 놓았습니다. 며느리와 작은 아들이 차지했다고 생각한 것은 담보대출이 잔뜩 잡힌 명의상의 껍데기였으며 진짜 현금 자산과 숨겨진 부동산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민주는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며느리와 작은 아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회사 내부의 횡령 증거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전셋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전에 무능하고 소심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단단했고 손에는 며느리 수진과 작은 아들 우진의 모든 범죄 행위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수의 날은 며느리 수진이 가장 행복에 젖어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작은 아들과 함께 자신들의 재산이 된 집에서 고급 와인을 마시며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작은 아들 우진에게 검찰의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재산은 순수한 것이라 믿었는데 소환장에는 회사의 공금 횡령과 배임 혐의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민준이 수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집으로 은행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이 이전에 그 집을 담보로 걸어두었던 거액의 사업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통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작은 아들이 명의를 가져갈 때 그들은 집의 가치만을 보았을 뿐 그 집이 떠안고 있는 빚의 규모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재산에 욕심을 내고 자신을 압박할 때마다 역으로 그 집을 덫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수지는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안정과 경제권은 한순간에 수백억 원의 빚으로 변했고 작은 아들은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결국 그들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집은 이미 압류 딱지가 붙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저희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며느리와 작은 아들을 보며 저는 4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이제야 알겠니? 가족을 버리고 쌓은 재산은 모래성보다 약하다는 것을. 너희가 탐냈던 그 집은 이제 너희를 무덤으로 끌고 갈 빚덩이가 되었단다. 저희 부부는 집 명의와 빚을 다시 떠안은 뒤 그 집을 정리하여 안전하게 현금화했습니다. 비록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저희는 재산을 되찾았고 큰아들은 이 일을 겪으며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느리와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파국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